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 아이린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용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용자, 과연 묘약인가 독약인가? 이건 실리콘밸리 실화고요. 실리콘밸리의 이자율이나 캘리포니아의 이자율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제 비디오가 어저께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654분이 봐주셨어요. 저로서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몇 시냐면은 밤 9시, 10시 사이거든요. 11시가 됐네요. 11시 됐네요. 11시에도 27분이나 보시고 37분, 40분 막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54명. 와우, 이게 거의 이틀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SF 코리안에 어저께 잠깐 행사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고, 이분이 104세요. 독립운동가 이하전님, 그리고 김한일 박사님 있고, 여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행사를 갔었는데, 그 행사에 모든 초청객들, 게스트들이 한 1000명쯤 됐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였죠. 근데 이 1000명이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제 거 본 게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죠? 내일쯤 되면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만하고, 재용자, 묘약인가 독약인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느 누군가의 비즈니스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실 융자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진실되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묘약만 쓰시리라고 믿어요. 이거를 독약으로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묘약인가 독약인가. 제가 그 104세신 이하전 독립운동가를 뵙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살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순 없다. 이제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 반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고선 갑자기 직장을 딱 가게 됐는데, 직장에는 남초인 거예요. 그래서 남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은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은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that's the life, circle of life. 그래서 은폐도 제가 많이 애드립도 당해봤고, 또 제가 또 많이 해봤고요.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컬처상. 지금은 좀 안 되죠. 지금은 잘못하면 상처받는다 어쩐다. 너무나 나이브 하신 분들, 너무나 센서티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은폐가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주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용자, 묘약인가 독약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독약을 먹고 그냥 너무나 손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재용자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께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번 비디오는 여러분께서 이왕 보기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한번 보다 말면 그게 뭐였지 전혀 습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화면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다 말로 해드리니까 주무실 때 그냥 켜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켜놓고 주무시면 제가 끝까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자율 10년 이자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의 프레드에서 나온 이자율을 보면 2015년에 3월에 3.93%였어요. 그랬다가 가장 낮았을 때 2.67이었어요. 그랬다가 가장 높았을 때가 7.79까지 올라갔을 때 2023년 저희 강아지가 와서 2023년 7.79였어요. 그랬다가 조금 떨어져서 6.09도 갔다가 아무튼 6.58 정도예요. 그러면 이 58에다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돈을 좀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자율이 얼만가 한번 봤습니다. 도도야 도와주지 않네요. 저희 도도가 놀러 왔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캘리포니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한번 제가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챗GPT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챗GPT가 직원들을 많이 빼간 이후로 이게 버벅대고 너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요즘 제미니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록도 쓰고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돈도 냈어요. 그리고 챗GPT도 제일 비싼 돈을 냈는데도 너무 버벅거리고 이상한 것만 나오고 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제미니를 쓰는데 엄청 깔끔하죠? 챗GPT는 막 너무 복잡해 보여요. 제미니는 깔끔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30년 고정 오늘 8월 19일 캘리포니아 평균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30년 고정일 경우 6.72%입니다. 그리고 15년 고정일 때 5.73 10년 고정 5.78, 7년 고정은 6.16, 5년 고정은 5.93이에요. 항상 이런 순서로 높낮이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600명 이거 보셨는데 여기 slkorean.com이라고 실리콘밸리 지역, 샌프란시스코 전체 베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분들이 보시는 거. 여기 뭐 저도 뭐 물건 같은 거 저희 아이들 농구대가 너무너무 다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안 쓰기 때문에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 그냥 무료로 보내고 이럴 경우 정말 여기다 얹어 놓으면 하루면 가져가세요. 뭐 의자 같은 거 여러분 의자 많으면 뭐해요? 자꾸 없애는 게 좋죠. 저도 뭐 새 물건 사면은 옛날 물건들 무료로 많이 내면 금방 없어요.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융자 금액이 100만 불 100만 불 기준으로요. 융자 기간은 항상 미국은 3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자율을 6.75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고객분 봤는데 6.5로 클로징을 하셨어요. 그래서 6.5로 클로징한 걸로 해서 6.5%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융자 금액에 매달 내는 금액이 6,320불을 매일 냅니다. 요것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6.5% 6,321불이에요. 6,321불이에요. 이게 반올림을 해서 그렇습니다. 6.68이니까. 그러면 제가 요거 스마트 재용자 전략 인포그래픽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너무 AI가 좋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AI 뭐 수많은 AI 뭐 수많은 것들이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 대출 원금이 1밀리언일 경우 6.5%로 30년 고정 이자를 받았습니다. 월 상환액은 6,321불이에요. 이럴 경우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주택 소유주를 위한 혹은 주택을 살 사람들을 위한 바이어들을 위한 심층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택이 없고 살 생각이 없더라도 뭐 놀면 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죠. 또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실리콘밸리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100만 달러 주택담보대출에 항상 장기 재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현재 100만 불의 30년 고정 이자율 6.5% 모기지를 보유한 상황으로 기준으로 이자율이 0.5% 하락할 때마다 2, 3년 주기로 30년 만기 재용자를 반복하는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0.5% 떨어지면은 좀 리파이낸스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초기 대출 조건은 월 원리금 및 이자 납부액이 6,320.68달러로 책정되고 30년 만기까지 총 158만 5,182달러 93센트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핵심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용자 전략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마다 드로우를 할게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마다 재용자를 실행하는 전략은 매번 월 납부액을 절감하여 가계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즉각적인 효과가 옵니다. 재용자 전략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이런 현금 흐름은 이 점은 상당한 비용을 동반합니다. 알게 모르게 비용이 발생하고 매번 재용자 시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 그리고 상환기간이 30년으로 다시 재설정됩니다. 여러분이 5년 뒤에 리파이낸스 하면은 그때서부터 다시 30년 시작이에요.
그래서 총 상환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총 명목이자 부담금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따르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자율이 3차례에 걸쳐 0.5%씩 하락하여 재용자를 실행할 경우 총 상환 기간은 30년이 아닌 총 42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총 명목 이자 부담액은 158만 불까지 해서 리파이낸스를 한 번도 안 했을 경우 그리고 220만 불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할이 있습니다. 총 명목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높게 보일 수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가치 분석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므로 미래에 납부하는 몰기지 상환금의 실질적 부담금은 초기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드로를 빼야 되겠습니다. 드로가 너무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팻말을 제가 잘 못 긋겠습니다. 좀 크게 해놓고 팻말을 긋도록 할게요. 처음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드로라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심을 다 정했고요. 섹션 1 파운데이션을 보면 현재 모기지 분석에 의해 실리콘밸리 모기지 특수성, 전보론. 왜냐면 실리콘밸리는 집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불 대출금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0만 불 다 융자를 받으실 수 있고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100만 불을 한 것입니다. 100만 불을 이자를 다 받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 불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계산하기 좋아서 10만 불 융자를 얻으신다. 그럼 이게 10분의 1이죠. 그렇지만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만 불, 20만 불은 한 30만 불서부터 100만 불 사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 이자율이나 몰게지 페이먼트에서 여러분이 10분의 1 뭐 5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전보론을 얻기 위해서 100만 불짜리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700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높은 신용점수를 요구하고 왜냐면 융자 액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자율을 조금 더 좋게 받기 위해거나 아니면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죠. 그리고 계약금도 더 커지게 되고 10% 계약금으로 가능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20% 이상의 돈을 내셔야 됩니다. 계약금이라는 게 다운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풍부한 현금 보유액도 보여줘야 될 수가 있어요. 6개월에서 12개월치 혹은 그 이상의 현금 보유액을 증명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낮은 부채 대비 소득 비율 DTI라 그래서요. 전보론의 경우 DTI 비율이 45% 미만이어야 됩니다. 43% 미만일 때 유리하고요. 물론 이게 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초기 모기지 분석 및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보겠습니다. 현재 100만 불 30년 고정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수학 공식까지 좀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려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월 납부액, 제출연금, 월 이자율, 연 이자율, 뭐 총 상환 횟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60회가 돼야지 30년이 됩니다. 12 곱하기 36 그랬을 때 월 납백이 6,320.68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시면 1년에는 12개월 차일 경우 잠깐만요. 제가 드로우를 좀 낮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일 경우 12개월 차 월 납부액은 똑같아요. 30년까지. 해당 월 원금 상환액이 6,300불을 여러분이 내시잖아요. 이렇게 매달. 그러면 돈 굉장히 많이 내시죠? 첫 1년은 월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이 239.59달러 밖에 안 됩니다. 이자로 6,000불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안타깝죠? 1년이 됐을 때 원금은 조금밖에 안 없어져요. 한 3,000불 정도 없어질까요? 그거밖에 안 없어져요. 1년 내내 돈을 6,000 얼마씩 내는데 반개월치도 안 없어지는 거죠. 5년까지 60개월 차는 이렇게 돼서 원금액이 300 얼마 10년 차가 되면 427불 15년 차가 돼야지 500 얼마가 없어집니다. 월 상환액이. 그래서 30년이 되었을 경우 월 상환 금액의 원금까지는 게 6,287불이 되고 이자가 33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년까지도
월 이자 상환액이 훨씬 많습니다. 반 이상을 이자를 더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원금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부담액 30년 동안 다 하게 되면은 30년 동안 이자만 내는 게 150만 불을 내시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재용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비용 및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면 조금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뭐냐면은 손해와 이익이 딱 나뉘는 지점 이것입니다. 여러분 깍쟁이 같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리파이낸스든 뭐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봤을 때 재용자는 월 납부액이 절감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가계 흐름이 개선이 되고요.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이 있어서 요거서부터 없어지고 총 이자 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용자의 주요 단점이 뭐냐? 상환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재설정된다는 게 뭐죠? 30년이었다가 3년 뒤에 리파이낸스를 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다시 30년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30살에 샀다고 했을 때 60살이 가만히 갚아야지 60살이 되었을 때 전부 페이오프하고 리타이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몇 번을 너무 좋은 이자율이에요. 리파이낸스 할래요. 그리고 리파이낸스 하고 나서 돈을 그것밖에 안 갚아 나가면 다시 또 42년, 그래서 한 70세, 75세가 돼도 전부 페이오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직장이든 잡이든 아니면 자녀분에게든 아니면 무슨 어떤 인컴 소스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갚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돈이 많으신 분이나 뭐 아니면은 갑자기 뭐 잘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죠. 재용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재용자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시기에 돈 하나도 안 들고 재용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재용자를 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여력만 된다면 빨리빨리 갚아 나가시는 게 원금을 갚은다. 그럼 원금을 미리미리 조금씩 1000불이라도 매달씩 조금씩 갚아 나가면 5년 이상 확 줄어들어요. 10년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재용자 클로징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자 클로징 비용 분석을 보면 재용자 할 때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비용이 드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불에서 500불인데 이 동네는 뭐 700불, 1000불까지도 합니다. 어프레이저 비용이요. 대출 심사 및 심사 수수료 있습니다. 오리지네이션 피, 언더라이팅 피 300불, 1000불, 뭐 1%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이틀 서비스 피가 들어갑니다. 300불에서 2000불. 뭐 변호사는 이 동네에선 거의 안 쓰지만 또 어터니나 세틀먼트 피 같은 거 들어가고요. 신용 점수 조회 수수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레코딩 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노 피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 이자율을 최선의 이자를 못 받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나 두 단계 높은 이자를 받게 돼요. 물론 현재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크죠. 낮아지니까 하시는 거고요. 0.25% 정도 가지고 리파이낸스를 한다고 막 매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그 돈을 만약에 여유가 되고 다른 데 투자할 일이 없으실 경우는 원금을 갚는다고 하고 미리미리 빨리빨리 갚아 나가셔야지 다음에 리파이낸스 할 때 적은 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뭐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재용자 효과를 판단하는 나침반입니다. 뭐냐면 재용자가 실제로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용자 비용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용자 비용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1000불이 드셨어요. 10,000불은 아니죠. 너무 많아요. 한 1,500불 정도? 1,500불이 들었어요. 그럼 매달 얼마 정도의 이자율이 줄어드는지 이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이자율이 한 300불 줄어들었다. 이랬을 경우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은 5개월이 되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1,500불만 들지 않죠. 총 재용자 비용은 더 들고 아무튼 제가 요거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섹션 3를 보죠. 이거 되죠. 재용자 비용이 30,000불이고 월 납부액 절감액이 1,000불이라면 손익분기점은 30개월입니다. 2.5년. 근데 재용자 비용이 이거보다 적을 수 있고 절감액이 1,000불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 사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년에서 5년 사이를 내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혹시라도 팔게 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 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걸 못 채우고 이사를 가게 되면 리파이낸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플랜하고 잘 맞춰야 되십니다. 섹션 3 롱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데이터 기반의 장기 비교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한 번 융자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그냥 빨리빨리 이자를 갚고 싶고 빨리빨리 융자를 갚고 싶고 돈 생기면 빨리빨리 갚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자도 가능한 한 조금 안 받으려고 그러고 돈을 아껴 쓰고.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있으면 돈을 쓰게 되는 세대, 그리고 억지로 돈을 막 모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돈 하지만 그 돈이 즐기기 위한 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5살 기준으로 한인들 컬처, 미국 컬처는 약간 틀리지만 한인 동포들의 컬처를 봤을 때 35살 이전은 그렇게 돈을 많이 세이빙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행도 다니고 놀고 뭐 여러 가지 인조이 하면서 사는 것 같고, 한 40대 넘어서 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아껴 쓰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것 같습니다. 젠 세대와 아닌 구분이 이렇게 틀려지는데, 시나리오 A, 재용자 없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100만 불을 가지고 30년 고정에 6.5로 했을 때 총 이자 부담액이 150만 불이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2, 1회 재용자 시뮬레이션. 한 번 정도는 재용자를 할까? 3년 차에 재용자 시점 자녀 원금이 97만 불이 남습니다. 100만 불이지만 3년 내내 열심히 3년 내내 6천 불 이상을 막 갚아서 6, 38, 18만 불 갚았죠? 근데 원금은 3만 불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손해 같아요. 3년차 재용자 시점 자녀 원금을 보면 3만 불 줄었어요. 누적 이자 상환액이 22만 6천 불이 됐어요. 재용자 비용 3%를 가정했을 때 2만 9천 불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용자가 6.5에서 6%를 됐을 때 5,816불이 돼요. 기존 대비 약 504불이 절감이 됩니다. 기존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은 6천 얼마였죠? 그러면은 총 상환 기간은 30년 고정이었다가 3년이 지났는데 다시 30년이 되니까 33년이 됩니다. 총 명목 이자 부담액은 130만 불로 줄어들어요. 손익분기점은 58개월, 약 4.8년. 그러니까 이렇게 리파이낸스를 3년 뒤에 하셨다 했을 경우 5년 정도는 더 집을 가지고 계셔야 손해를 안 보시는 게 되시는 것입니다. 복수 재용자 시뮬레이션. 복수 재용자는 뭘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 되겠죠. 한 번 한 사람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 하는 사람은 2025년 초기에 6.5%로 몰개지를 얻었어요. 2025년 12월이라고 할게요. 12월이 집 사기 좋은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매물은 많지 않지만 정말 라이트 프로퍼티가 있다면 내고하기도 좀 좋고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8년의 분석을 봤을 때 2028년 이자율 6%로 하락해서 재용자 해야 되겠네. 그리고 2028년 3년 뒤에 재용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31년 6년이 지났어요. 이자율 5.5%로 하락했어. 다시 재용자 해야 되겠네. 그래서 30년 리셋됐어요. 2034년 다시 한번 3년 뒤 5%로 낮아졌어요. 여기는 5.5%. 재용자 해야 되겠네. 그리고 30년 리셋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 뒤 다시 30년 또 리셋을 했죠. 이후 만기까지 5.5%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초기에 100만 불이었던 게 6.5%로 6,300불에 매달 내던 거 5,800불 내게 됐죠. 5,300불 내게 됐죠. 4,900불을 내게 돼요. 2034년도에. 그래서 4,920불로 평생 해서 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42년 동안을 물개지를 내시게 되는 거고 누적 이자액이 220만 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죠. 총 상환 기간을 비롯했을 때 재용자가 없는 사람은 하고 복수 재용자 한 사람은 42년,
1회 재용자 한 사람은 33년이 돼요. 물론 여러분께서 언제 재용자를 하느냐. 만약에 10년 지나서 다시 재용자한다. 금방 한 번만 해도 40년이 되겠죠. 차트 2 총 명목 이자 부담액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자가 없을 때 1.59밀리언을 이자를 내게 되고 1회 재용자 했을 때 1.35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수 재용자를 하면은 2.2밀리언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결과 분석을 보자면 재용자를 반복할수록 상환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하면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이 20년 동안 계속 재용자만 하다 말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도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50살이 됐는데 60, 70, 80세까지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틀리지만 무조건 여러분의 라이프타임의 전이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건 급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자를 하르겠다는 1회 재용자는 총 이자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적인 30년 만기 재용자는 대출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총 이자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5,000불 내던 거 4,500불 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평생 그 기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개미가 갉아먹듯이 터마이트 나무를 갉아먹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ഘ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섹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모기지 납부액의 실질 가치 평가가 좀 낮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년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계속 높아져요. 우리가 5년 전에 런치를 사 먹었을 때 가격과 지금 사 먹었을 때 가격 틀립니다. 요즘은 뭐 어디 나가면은 곰탕 같은 거 25불에서 30불 정도 합니다. 설렁탕 이런 거 그 정도 하고 짜장면이라 봤자 15불 이상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 먹을 수가 없죠.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 1인당 25불 30불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팁 줘야죠. 서비스 비용 당연히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35불 정도 한 끼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전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고정 이자율 모기지와 인플레이션 이거를 보시면 돼요. 모기지 상환금이 모기지 납부액이 지금 1달러라고 쳐요. 그럼 현재 1달러보다 구매력이 낮아져요. 지금 집을 100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비디오 알려드릴 텐데 그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께서 집을 100만 불에 샀던 게 지금 300만 불에 되신 거예요. 써니벨, 쿠퍼티노, 산호세 어디나 거의 300만 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000불을 낸다고 해서 항상 6,000불이 아닙니다. 사실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6,300불을 지금 만약에 내고 있다고 쳐요. 6,300불을 딱 내고 있는데 만약에 5년 정도 흘러요. 그럼 이 기분이 5,200불 정도의 기분이 됩니다. 그리고 2034년 되면 3,800, 2039년이 되면 3,300, 2044년이 되면 2,900, 2025년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느냐?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 물가 상승률이 10%에서 28%, 45% 이런 식으로 109%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분석 결과 원래 6천 얼마였던 금액이 사실 덤스업 룰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스트레치 아웃해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1, 2, 3, 4년은 너무 괴로워해요. 테넌트가 안 들어오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테넌트 언제 구하나 막 거의 미치신다 그래요. 근데 5년, 6년 지나잖아요. 그럼 항상 릴렉스가 되시고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테넌트 렌트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5년쯤 지나면 여러분 몰게지를 갚아놓은 거 조금 베이컨시가 있더라도 괜찮다고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2034년에는 구매력으로 요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 분석을 해보면 즉각
즉각적인 현금 흐름 개선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레이오프 됐어요. 아니면은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누가 아파요. 아니면 잡을 로스해서 빨리 찾아야 돼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즉각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리파이낸스를 하셔야죠. 리파이낸스를 하셔야지 이게 신비의 묘약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아우, 살았다. 올 한 달 살았다. 이랬을 땐 당연히 이 묘약을 쓰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총 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몇백 불 좀 아껴보겠다고 장기적으로 한 5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리파이낸스를 자꾸 생각도 안 하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1000불, 2000불, 이까짓 거 나 모은 돈 있어. 여행 한 번 안 가고 리파이낸스 하면 너무 편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머니 500불, 1000불 이런 거 가지고 정작 5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돈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원금을 빨리빨리 갚아 나가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우량주에 하시거나 부동산 우량은 실리콘밸리 그리고 주식 우량도 실리콘밸리에 다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또 폭락하면은 또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게 좀 너무나 죄송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중에 모든 회사들 전부 다 AI의 몰빵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가 또 실리콘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그러면 R&D를 많이 쓰니까 효과도 좋겠죠. 그리고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를 좀 생각하세요. 지금 6,000불을 내셔요. 100만 불을 빌리면 이거 너무나 큰 돈이야. 내가 정말 받는 돈 거의 다 들어가야 돼. 모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더라도 여러분께서 사실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6,800불 같이 큰 느낌이 안 들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시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손익분기점. 여러분께서 몇만 불을 썼을 때 5년 이상, 3만 불을 썼을 때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만 불밖에 안 썼다. 그러면 한 3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됐다. 그랬으면은 조금 더 10년 정도 있으셔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여러분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월 현금 흐름 확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금이 빨리 돌아야지 더 빨리 돌아서 이게 돌면서 돈을 점점 모으시게 되고요. 주식 하시는 분은 좀 묻어놔야지 점점 주식이 올라서 복수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의 최종 제언은 100만 불 전보론을 보유한 실리콘밸리 주택 소유주로서 채용자 결정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미래의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등에 대한 세금, 시장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첫걸음으로 재정적 선택지가 가진 기회와 위험을 명확히 보여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 시나리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인포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은 6,321불로 시작했어요.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재용자 시나리오를 비교를 합니다. 재용자 안 하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리고 한 번만 해본 사람, 그리고 계속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많이 하면은 사실은 이자율이 너무나 늘어납니다. 재용자를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상환 기간은 약간 3년만 오르고 이거는 12년이나 더 올라요. 여러분 젊었을 때 12년은 사실은 열심히 돈도 벌고 활기찬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60살이 되었을 때 60살에 은퇴할 수 있느냐 72살 때 은퇴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입니다. 이렇게 리파이낸스를 많이 해서 기간을 늘려놓으면 안 좋습니다. 물론 기간을 리파이낸스를 하면서 15년으로 고쳐주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15년으로 해도 30년 융자 얻는 것만큼의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돈은 한 20% 정도만 더 내면 기간이 15년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재용자가 없을 때 150만 불 정도의 이자 부담액이었다. 1회 재용자를 했을 때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0.5%를 낮췄을 때 3년 만에 130만 불의 효과가 되고요.
3회를 했을 때 220만 불이나 융자를 냅니다. 그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 150만 불 내야 됐었는데 30년 동안 얼마를 내요? 220만 불입니다. 그럼 70만 불을 더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500불, 600불 아끼시려고 70만 불이나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시나리오 C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도 너무나 많이 보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집도 샀다 팔았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한 번, 뭐 두 번 그 정도 하시면 좋겠죠. 숨겨진 변수 인플레이션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6,300불을 내게 돼요. 이자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크셔요. 요즘 집 사시는 분들은 몰개지 10,000불 정도 내시는 분들이 평균이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 그럼 실질 월 상환액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줄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3,800불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다 20년 정도 되면은 3,000불, 30년 차 정도 되면은 2,300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년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42년이 됐어요. 42년일 경우 4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30년 정도 은퇴할 수 있느냐 42년까지 가느냐 이거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이때 42년이라면 30살 25살에 샀어도 어떻게 돼요? 25, 33, 35, 45, 55, 65, 75 거의 72세가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물개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시나리오를 한번 재용자 없음일 경우 요렇게 됩니다. 재용자 없으면 이렇게. 그랬다가 재용자가 1에 있으면 어때요? 요렇게 바뀝니다. 재용자 반복 세용자 하면 어떻게 돼요? 월 산화한액이 오 많이 줄었네 이거 보시지 마세요. 총 이자 부담액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기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기간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거 심심한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너무 바쁘신 분은 나가도 되고요. 저기가 은폐를 포함한 모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천재이면서도 공부를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저같이 머리도 안 좋고 뭐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죠. 볼게요. 한 주택 소유주가 재용자를 통해 월 상환액을 400불을 절약했습니다. 재용자에 들어간 총 클로징 비용이 24,000불이었다면 이 재용자의 손익분기점은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쇼 힌트를 보죠. 손익분기점은 총 비용을 월 절감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한 번만 나누면 되는 거겠죠. 한 번 나누면 어떻게 돼요? 24,000을 4로 나누.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개월. 맞았습니다. 60이 되죠. 24,000을 400으로 나누면 60개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60개월은 몇 년이에요? 12, 24, 36, 48, 60. 5년이네요. 5년 동안 집을 안 팔 경우 400불 정도 절약하고 클로징 비용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400불 정도 절감하면 5년은 살아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잘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C. 많이 해본 사람, 계속하는 사람. 이거죠. 계속하는 사람. 시나리오 C. 반복 재용자. 계속해서 리파이낸스 하고 1년 뒤 또 리파이낸스 하고 6개월 뒤 또 리파이낸스 하고 물론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꾸 이게 자꾸 하고 싶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복 재용자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정적 결과. 시나리오 C. 쇼 힌트를 볼게요. 단기적인 월 납입금 변화와 장기적인 총비용 변화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월 상환액이 크게 증가해요? No! 재용자를 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지 않죠. 월 상환액이 증가하지 않죠. 줄어들죠.
총 상환 기간과 총 이자 부담액이 모두 감소한다. 이자 부담액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올라가요. 총 상환 기간과 총 이자 부담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자 부담액은 크게 증가하지만 상환 기간도 증가하죠. 총 상환 기간은 늘어나지만 총 이자 부담액은 감소한다. 네, 3번이 됩니다. 매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재설정하면 월 납입 금액은 줄지만 총 상환 기간이 42년으로 줄어들고 220만 불이나 이자에다가 덤트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3번 고정이자율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대출 상환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대출 원금이 인플레이션율만큼 증가하여 총 부채가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총 부채가 늘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월 상환액이 자동으로 증가하여 부담이 커진다.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한 금액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어게인스트하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있어도 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30년 고정 이자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다 얘기해봤는데 없습니다. 유럽도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상환의 액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 모두 변하지 않는다. 상환액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모두 변하지 않는다. 이것 좀 애매하죠? 변하지 않을까요? 상환액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지만 실질 가치는 하락하여 부담이 줄어든다. 네, 이것입니다. 네, that's right.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지금 1000불이 내년도에 1000불하고는 틀리죠. 후년도에 1000불하고는 틀리죠. 지금은 제가 핸디맨 선생님들을 집에서 뭐라도 수리를 한다. 그러면 기본 부름은 200~300불입니다. 한 5년 전에는 기본 부름은 한 150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지고 웬만큼 뭐 부품하고 뭐하고 그러면 무조건 부르면 500불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경찰 분께서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기본 500불 플러스 시간 뭐 여러 가지 다 낭비되죠. 4번 재용자를 고려할 때 계산된 손익분기점이 5년 60개월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재용자를 실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거를 비효율적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 향후 4년 안에 다른 도시로 이사갈 때 손익분기점을 치지를 못했죠. 5년이 있어야 되는데 4년 이내 다른 도시로 이사해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비용을 더 써버리고 효과를 다 못 받으시게 됩니다. 향후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때 그럴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 절감액이 클로징 비용의 25.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5년 후에 은퇴하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계획일 때 5년 후에 은퇴하니까 5년 정도 계속 거주하죠? 그랬을 때는 좋습니다. 나쁜 거는 이것입니다. That's right. 예상 거주 기간이 손익분기점보다 짧으면 재용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 전에 집을 팔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4년 안에 다른 도시로 할 때 5년일 경우 손익분기점이 5년일 경우 그게 하시면 안 좋죠. 5번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모기지에서 대출 상환 초기에 1년 차에 있는 내는 월 납입액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는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었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나요? 원금이 조금 상환되죠. 몇백 불. 원금과 이자의 비용이 거의 50대50으로 동일하다.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여기 보시죠. 첫 1년은 원금은 11,000불 갚고 이자는 64,000불을 갚아요. 그러면 이게 11,000불에서 64,000불을 하나, 둘, 셋, 넷, 5배 이상.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자만 납부금 이것도 아니고 납부금의 대부분이 원금 상환을 아니죠. 납부금의 대부분은 여러분 보시면 납부금의 대부분을 원금만 하는 거는 30년 차예요. 30년 차에 73,000불이 원금이 되고 이자는 2,600불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그렇지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원금은 11,000불 갖고 이자만 64,000불 갖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얼마를 갚아요? 7만 얼마를 갚았는데도 융자 잔액이 98만 8,000불이 남아있는 꼴이에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납부액의 대부분이 이자고 원금 상환 비중은 매우 작다. 네, 이것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자녀 원금이 많기 때문에
월 납부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내는 거죠. 마지막 연도가 됐을 때는 남아있는 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남아있는 원금이 14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11,000불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7만 3천 불밖에 남아있는 잔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7,200불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여러분은 뭐 동일한 금액을 내니까 뭐 전혀 그렇지만 리파이낸스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14년 언제서부터 이자율과 원금이 줄어들까요? 이자율과 원금이 줄어드는 시기 49,000 여기서부터네요. 20년이 되었을 때, 와, 6.5%일 땐 20년이 되어야지 이자 내는 것보다 원금을 조금 더 많이 갚아나기 20년 동안. 그 사이에는 이자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요 나머지 기간은 원금만 다 갚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와서 다시 30년 고정을 한다든지 이러긴 너무 아까운 거 돼요. 이자 다 갚아서 이제 원금만 다 갚으면 되는 시기를 도래했으니까요. 내용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다음 6번 실리콘밸리에서 100만 불 모기지는 전보론으로 여러분께서 노후 생활에 정말 이 머리를 자꾸 안 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금방 알츠하이머 같은 거 걸립니다. 전직 대통령 분들도 미국에서 걸리셨고 참 부인도 걸리고 영화배우도 걸리고 근데 가능하면 이게 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래도 조금 더 총명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저도 머리를 안 쓰고 계속 누워있고 이러면은 점점 멍해지지만 자꾸 계산을 해보고 있을 데 없는 거 이거 퀴즈를 한번 해보면 이게 참 재미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100만 불 모기지 전보론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더 높은 신용점수, 더 많은 현금 보고액 등 자격기준이 더 엄격하다. 전보론이 되면 자격기준이 더 엄격하죠. 클로징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클로징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 융자가 적든 아니든 미국에는 there's no free lunch. 정부기관이 보증하므로 이자를 항상 더 no! 그렇지 않죠. 융자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기관이 보증을 다 하네요. 은행에 은행에서 여러분께서 100만 불을 은행에 넣어놓고 50만 불 넣어놓고 30만 불 넣어놓고 그렇게 했다가 지난번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한다 그랬을 때 전부 기절을 하셨어요. 왜냐면 100만 불이 들어있는데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25만 불밖에 커버를 안 해주거든요. 파산하면 그 75만 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곳에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안전한 기관에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아주 큰 탑 은행들에다가 조금 나눠서 분산해서 돈을 놔두는 게 좋습니다. 더 낮은 신용점수와 적은 현금 보유액 아니죠. 신용점수가 낮고 현금도 아주 적은 사람한테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융자를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것입니다. That's right.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기간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차용한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며 높은 신용을 도와 충분한 유동성을 요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7번 보고서에 따르면 재용자 시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규 대출금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클로징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규 대출금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히 1.5%로 고정되어 있다. 클로징 비용은 1.5%로 고정 전혀 안 됩니다. B 0.5에서 1%다. 그렇게 되면 클로징 비용이 너무나 작잖아요. 2에서 6%다. 8에서 10% 너무 비싸고 2에서 6%입니다. 쇼 힌트. 손익을 따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2에서 6%. 네, that's right. 보고서는 감정평가, 대출심사, 타이틀 서비스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해서 이 범위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 어떤 주택 소유주의 최우선 재정 목표가 총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일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전략은 무엇입니까? 최우선 재정 목표가 총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일 때 적합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건데 적합하지 않은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추가로 상환한다.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원금을 하면은 빨리빨리 줄어들죠. 현재 30년 만기 그대로 대출 유지한다. 15년 또는 20년 만기의 단기 대출로 재용자한다. 이자율 하락할 때마다 새로운 30년 만기 대출로 재용자한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 원금을 추가로 없애면은
전체 기간이 줄어들고 이자를 내는 게 줄어들고 30년 만기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고 15년이나 20년 만기 단기 대출로 재용자하는 게 좋습니다. 쇼 힌트를 보면 총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총 상환 기간을 계속 늘려요. 내가 30년 만에 다 페이오프 할 수 있었는데 월급도 받고 이랬었는데도 당장 500불이 줄어들어. 이거 너무 좋은데 또 하고 5년 10년에 계속해서 하면은 여러분 늙어서 어떻게 될 때까지 큰 목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계속 어깨에 짐을 가지고 가시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9번 보고서의 시나리오 B 1회 재용자 한 번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총 상환 기간은 줄었지만 총 이자 부담액은 증가했다. 아니죠. 1회 재용자 했을 경우 언제 했느냐에 따라 물론 틀려요. 15년 후에 재용자 하면은 총 기간이 늘어나요. 그렇지만 3년 만에 좋은 시기간이 있어서 재용자를 했다. 그랬을 경우는 총 이자 부담액은 줄어들고 기간은 늘어납니다. 총 상환 기간과 총 이자 부담액 모두 감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 상환 기간과 총 이자 모두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 상환 기간은 3년 늘어나지만 총 이자 부담액은 감소했다. 맞습니다. 한 번 정도 3년이 됐을 때 리파이낸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들 따라서 나도 할까 그러면 여러분의 깍쟁이 같이 여러분 라이프를 즐겁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용자의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무엇입니까? 높은 신용점수와 낮은 부채 비율 사이의 관계. 아니죠. 클로징 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 단기적인 현금 흐름 개선과 장기적인 총 비용 증가. 요것이 되겠죠.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사이의 선택. 이것도 아닙니다. 힌트 좀 보시죠. 재용자를 통해 즉시 얻는 이점과 장기적으로 감수해야 할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3번이 안 눌러지네요. 3번. 90%.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됐습니다. 100% 맞았습니다. 네. 스킵도 1이 아니었는데 스킵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마지막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재용자 묘약인가 독약인가?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모르고 정말 나쁜 사람이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독약을 먹이듯이 조금씩 여러분 모르고 기분 좋은데 이게 기간도 늘어가고 돈도 점점 훨씬 많이 갚아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해서 15년으로 바꾼다든지. 왜냐면 먼틀리 페이먼트가 비슷해질 확률도 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또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집을 사는 것은 여러분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파이낸셜리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투자용 주택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first home buy,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거주 목적의 집을 사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경우 그거는 파이낸셜리 파트너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한 번에 그냥 빡가서 사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바로 3년에 한 번씩 예전에 20년 전에는 집을 한 번 사서 바꾸는데 5년에서 7년이면 바꿨어요. 왜냐면은 월급을 한 10만원, 20만 불 요 정도 모았을 때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어요.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 50만 불을 지금 돈을 더 모아놨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못 합니다. 왜냐면 오버비딩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어떤 집은 굉장히 싸게 팔리는데 어떤 집은 정말 100만 불 이상을 줘도 안 돼요. 내 집을 팔고 그 동네에 또 간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 요즘 캐시바이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어떤 고객께서 이제 집 오퍼를 못 넣으셨는데 팔랄 때 어떤 집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랄토의 어떤 집이냐면 저희 고객하고 어저께 그저께 제가 카톡을 한 내용이에요. 이 고객이 깜짝 놀라셨는데 어느 고객인지는 제가 당연히 말씀을 안 드리죠. 집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고객하고 그룹 카톡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항상 좋으니까요. 그러면 팔랄토의 어떤 집인가? 네, 요 집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핀으로 한번 볼게요.
레드핀으로 보시면 여기에 레드핀에서 여러분이 집을 딱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레드핀 에이전트하고 본다. 그럴 때면 요즘은 반드시 막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사인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일면식도 없는 분하고. 그래서 레드핀하고 어포인먼트 잡는 거는 요즘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새 집일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먼저 얘기하셔서 뉴빌더가 짓는 큰 규모의 단지 있죠. 쿠포티노에도 있고 산호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마테오도 하나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점점 작은 단지라도 새로 빌더가 짓는 집을 갈 때는 어포인먼트를 잡고 저하고 같이 가셔서 제가 내고도 해드리고 잘해드릴 수 있어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이 펜딩 들어갔어요. 펜딩 들어가서 이제 사진이 안 보이네요. 네, 사진 다 없애버렸네요. 네, 요렇게 요 집인데 요 집이 어떻게 팔렸냐면요. 이 집이 나온 지 8월 13일 나온 지 한 며칠 만에 팔렸는가 보면은 7일 만에 팔렸어요. 나온 지 오픈하우스하고 바로 팔렸어요. 7일 만에 팔렸고 가격이 299만 8천 불에 나왔어요. 좀 싸게 나왔어요. 팔로알토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고 1700 스퀘어핏이나 되고 94303 이거는 약간 남쪽이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동네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9월 1일 클로징이에요. 그러니까 19일 만에 클로징합니다. 여기 오퍼가 9개가 들어왔어요. 오퍼가 9개가 들어왔고 팔린 가격은 3.5밀리언이 넘습니다. 50만 불 이상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9 오퍼. 와우. 19일 만에 클로징. 여러분 집 사면 30일 만에 클로징 하는 거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오버비딩이 많기 때문에 19일 만에 클로징 하거나 막 더 짧아지거나 이런 것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융자도 믿을 만한 분. 부동산이든 융자든 여러분 경험 많은 아주 좋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하고 정말 동반자로서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을 사랑해라. 그렇죠. 집을 사는 거니까 집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의 그 파이낸셜을 사랑해주는 그런 분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집 한번 또 얘기해드릴게요. 실사례 제가 이제 집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실사례 요것도 저희 고객이 보신 집인데요. 이 집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디 갔죠? 잘못 카피를 떴습니다. 이 집이 마켓에 나왔습니다. 309만 불에 나왔어요. 1985 스퀘어핏이고 4베드룸 2베스룸이에요. 펜딩 되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상황인가? 이 집은 아직 집이 남아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고 뭐 완전히 리모델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싱글 페인에 마루는 라미네이트 벽난로엔 페인트 칠만 해놓은 옛날 벽돌 그리고 리세스라이트 천정에 하나도 없고 천정에 등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완전 옛날식이죠. 요거는 뭐 더블 페인으로 바꿨네요. 페리오도어는. 그리고 부엌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페인트 칠만 하고 요것만 해놓은 것 같아요. 카운터탑 바꾸고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깔끔해 보이지만 이거는 뽀샵의 효과라고 봅니다. 물론 카운터탑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봐가 여기도 그냥 액센트로 실링 라이트 하나 다이닝 테이블 라이트 펜던트 라이트 하나 바꿨고 이런 식으로 된 집입니다. 팔로알토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낡은 거죠. 손잡이나 목욕탕은 그래도 조금 해놨네요. 그리고 뒷마당 이렇게 있고요. 세탁실 있고 뒷마당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집에 들어가서 프론트 야드 있는데 약간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있고 앞마당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집을 예쁘게 이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떻게 팔렸냐면요. 이 집은 며칠 만에 팔렸냐면 8일 만에 팔렸어요. 마찬가지죠. 오픈하우스 한번 하자마자 팔았고요. 이 집은 계약이 8월 15일 날 됐어요. 8월 15일 날 됐는데 클로징이 8월 22일이에요.
8월 15일인데 22일이면 어떻게 돼요? 15일인데 22일이면 딱 일주일이에요. 금요일 날 계약했다가 요번 주 금요일 날 클로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풀 캐시 오퍼죠. 현금 다 넣고 그냥 끝내는 그런 오퍼입니다. 여기다가 14 offers, 오퍼 14개 들어왔고요. 7, 8개가 풀 캐시 오퍼예요. 14개 중에 반 이상이 풀 캐시 오퍼가 들었어요. 300만 불 넘는 집이 풀 캐시 오퍼로 그냥 팍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풀 캐시 오퍼 말고 3.5밀리언 넘는 오퍼가 반 이상이 3.5밀리언이 넘었어요. 50만 불 넘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계약된 거는 풀 캐시 바이어로 3.7밀리언 넘은 계약이 됐습니다. 70만 불 더 쓴 거죠. 70만 불 조금 안 돼요. 61만 불 더 쓴 거네요. 그런데 61만 불 더 쓴 사람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61만 불에 풀 캐시 일주일 만에 딱 클로징 한 걸로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셀러 마켓인가요? 바이어 마켓인가요? 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직 주요 도시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들은 굉장히 셀러 마켓입니다. 쿠퍼티노, 써니베어, 뭐 마운틴뷰, 여기 이 지역들 지금 계속 굉장히 핫한 상태입니다. 물론 페닌슐라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페닌슐라 지역, 산마테오 카운티 지역.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은 어떻게 되나요? 첫 집을 사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러면 always answer는 yesterday. 과거에 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second most good time은 언제냐? today. as soon as possible이에요. 그게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재용자, 집을 사셨던, 앞으로 사실 것이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30년으로 쭉쭉쭉쭉 고무줄같이 늘어나서 여러분의 라이프 타임, 라이프 저니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아차 싶어요. 지금 당장 500불, 1000불 차라리 외식을 한두 번 안 하더라도 빨리빨리 하시는 습관. 저는 좀 올드타이머인가요? 갈 날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가끔가다 은폐 같은 거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 비디오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으시겠죠? 한 번만 본 사람도 있겠죠? 많이 봐주시는 분이 있겠죠? 많이 봐주시는 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끝까지 봐주시는 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봐주신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부동산 소식, 주식 소식, 경제 소식, 한 뉴스,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막 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얼어붙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하이테크 기업들의 CEO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를 잘하고 그 CEO들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R&D가 되고 너무너무 잘하더라도 나라에서 이쪽 문화에 대한 것이 문외한인 사람, 계속 문외한인 사람이 됐으면 어땠어요? 신경도 안 쓰고 나라에서 혜택도 안 주고 중국에다가 팔아줄 수 있게 엔비디아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미국의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호불호가 있죠. 여러분, 아주 부자들의 돈을 뺏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금 항상 주민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민투표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담배 피는 사람한테 세금 늘려줘야지. 그리고 세금 찍 올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나한테 세금이 늘어나는 게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오케이 해요. 무조건 세금 늘린다 그러면 무조건 다 노를 하세요. 여러분, 집주인인 사람들 세금 많이 내게 한다. 너무 좋아. 그리고 다 체크하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누구라도 또 집을 살 수 있어요. 세금은 많이 안 늘리는 게 좋아요. 캘리포니아 지금 너무나 많이 세금이 늘어난 상태예요. 가스 세금도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고, 뭐든지 환경, 워러, 학교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여러분께서 주민투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나쁜 댓글 또 아니면 저를 꼭 집어서 너 나쁜 사람이잖아 하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기억을 제가 못한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저는 과거를 기억을 안 합니다.
어제 일도 모릅니다. 그냥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조금씩 더 나아진 사람이 된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아주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저지른 것 같긴 하지만 뭐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질투할 만한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재미나게 한번 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